전면에는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지며 배후에는 베스비우스 산이 솟아올라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완벽한 배산임수 지형을 갖췄습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포도밭에는 단내를 물씬 풍기는 포도가 무성하게 열렸으며 인근을 휘돌아 흐르는 사르누스 강을 중심으로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그 풍요로움은 비유하자면 신이 직접 창조하기에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산임수와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도시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3200m에 달하는 성벽과 8개의 성문, 12개의 방어탑을 갖춘 이 도시는 당대 로마권 내에서도 손꼽히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폼페이 이야기입니다. 신이 내린 땅에 재앙이 닥친 것은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폼페이를 감싼 베스비우스 산이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폭발한 것이죠. 수십 시간 분출된 초고온의 화산재는 4m 높이로 쌓여 주변 도시를 순식간에 뒤덮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인근 도시에서만도 수천에서 많게는 만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폼페이는 화산재와 함께 영원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망토로 입을 가리고 웅크리고 죽은 남자, 목줄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몸이 뒤틀려 죽은 경비견, 바닥에 기이하게 누운 젊은 여인까지 잔인한 화산재의 습격은 1700년 후 그날의 풍경을 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멸적인 화산 분화의 결과물인 폼페이 유적은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임과 동시에 자연재해에 가공할 위력을 일깨우는 증거로도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이 끔찍한 재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318년 만에 후지산 초대형 분화로 일본에 대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함께 한국의 3대 고승이자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타노스님의 예언이 잘 알려져 있죠. 주역과 역학의 원리로 여러 예언을 남긴 타너는 일본에게만큼은 가혹한 침몰설을 내놨습니다. 1970년대 후반 타너가 일본의 침몰을 예견하자 한 국가가 어떻게 물속에 잠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예언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간주되어 일부 잡지에서 대중적 흥미거리 정도로 다루어졌을 뿐인데 그가 내세운 이론적 근거는 정역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계룡산 자락에서 태어난 김일부는 일생 동안 학문에 매진해 정역이라는 학설을 세웠으며 탄원은 정역에서 수서 북지, 수조 남천을 근거로 일본의 침몰을 예견했습니다. 북쪽에 물이 빠져서 남쪽 하늘로 흘러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북쪽의 물은 북극의 빙하를 지칭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빙하가 사라지고 녹아내린 얼음물은 자연스럽게 해수면 상승을 야기합니다. 탄원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면 북극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온 지구 자전축이 바로 서면 극한의 기후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도 결국 지구의 중심이 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진 해수면 높이만큼 물에 잠기는 국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구의 중심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동반된 쓰나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타노의 주장. 타노는 더욱 나아가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고 한반도 동쪽 지역도 침수되지만 대신 서해가 융기하여 한반도가 2배 규모로 확장될 것이며 이 시점부터 한국이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 예측을 내놨습니다. 타노가 남긴 예언 중 상당수가 실제 사건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일본의 침몰과 한국의 부상이 현실화될지는 아마 몇십 년 후 미래가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일본은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통 일본 하면 후지산이 떠오르듯 일본인들에게 후지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새해 첫 꿈에서 후지산을 보면 천운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신성시되고 있는 영산으로 2013년엔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라는 부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그런데 해발 3776m의 후지산이 분화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활발한 화산활동 국가입니다. 후지산 외에도 아소산, 사쿠라지마, 운젠산 등 다수의 활화산이 존재하며 과거에 이미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화산 폭발을 거듭 경험해왔고 이는 여러 설화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분화를 신의 분노로 해석해 신을 진정시키고자 숭배와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은 후지산이 단순한 산을 넘어 상징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까요? 후지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5600년 전부터 활발한 화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80회가량 분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781년 이후 17차례 분화 사례가 확인됩니다. 약 100년 간격으로 분화가 있었던 것이죠. 후지산의 마지막 대규모 폭발은 1707년 에도 시대에 일어난 호에이 대분화입니다. 당시 진도 8.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49일 만에 분화가 시작되어 약 2주간 이어졌는데요. 참고로 화산 폭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가늠할 때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분출물의 양과 분화의 규모를 0부터 8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지표로 0부터 8까지 구분하며 한 등급사의 폭발 규모는 10배입니다. 도시를 1700년간 잠들게 만든 폼페이 화산 폭발이 지수 5였는데 1707년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 역시 지수 5로 분류합니다. 이때 분출된 화산재는 약 100km 떨어진 에도 지역까지 도달해 간토 일대 농업을 마비시켰으며 식량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해 주변 마을이 버려지거나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약 300년이 흐른 현재까지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과거 약 100년 간격으로 발생하던 주기를 훌쩍 넘긴 상태라는 점이 학계와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화 주기가 이미 지나갔다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랜 침묵이 오히려 지하 마그마의 축적을 시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분화 시점이 임박했을 뿐 아니라 과거보다 더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특히 최근 관측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후지산 주변 호수의 수온이 예년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겨울철에도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년설로 뒤덮인 후지산 정상부의 얼음동굴 내부에서도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목격되면서 마그마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진 활동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 다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후지산 주변에서는 2022년 이후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빈번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각 내부 압력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 활동이 지하 마그마의 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후지산 주변 해역에서 산갈치나 대왕오징어 등 심해 생물이 연이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형 지진이나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으로 거론되는 자연 이상징후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출현 빈도가 해저 지각의 불안정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산활동 빈번국이다 보니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비해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NHK에 따르면 약 일주일 전 일본 기상청은 최근 화산 분화 예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정부 추산에 따르면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유사한 규모로 폭발하고 바람이 북동풍으로 불 경우 분화 15일 후에는 인근에 최대 30cm의 화산재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 일대에는 3cm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수 있다고 전망했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화산재에 따른 교통망의 마비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화산재가 도로 위에 1mm 이상 축적되면 차량 주행 속도는 시속 30km 수준으로 떨어지고 5cm 이상 쌓이면 최대 시속 10km 이하로 제한되며 10cm 이상이 되면 아예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철도 역시 선로에 불과 0.5mm 정도의 화산재만 쌓여도 운행이 정지될 수 있고 항공기의 엔진이 화산재를 흡입할 경우 엔진 정지와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활주로 역시 화산재가 쌓일 경우 폐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죠. 또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도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가 마비될 경우 물류망이 차단되어 의료용품 등 필수 물자의 공급이 어려워지며 화산 분화 직후 비가 내린다면 전기 설비에 화산재가 달라붙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이 밖에도 상수도 공급 및 통신망 등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이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아울러 화산재는 습도를 흡수하면서 무게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3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면 특히 목조 구조물의 경우 자중에 의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체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산재 입자는 눈과 기관지 등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호흡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죠. 하지만 현재 일본 기상청의 강해 예보 시스템은 수십 센티미터 단위까지 고려한 상세 시뮬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은 화산재가 누적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광범위한 예보 발령 범위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더 정밀한 새 예보 체계를 마련해 지면에 쌓일 화산재량을 보다 세분화하고 예보, 경보 발령 지역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내에서도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진 활동 증가 등 이상 징후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재난 대비 훈련과 비상 물품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산 대피를 위한 특수 쉘터를 설치하거나 대피 경로를 명확히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러한 우려에 부응하고자 지역 주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화산재 낙하 시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화산 인근 학교와 공공시설에서는 비상식량, 응급키트를 상시 비축하고 전력, 통신 두절을 대비하여 태양광 발전기와 위성 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 체계를 갖추는 추세입니다. 결국 후지산 폭발 가능성은 단순한 과장이나 기후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후지산은 300년 만에 분화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특허받은 경추베개 넥타터 특화 행사가 오늘 마감됩니다. 본 제품은 수면 연구 전문기업 기승 P&P의 김주열 대표가 5년 동안 미쳐서 개발한 특허 등록 베개로 인체의 숙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된 역작입니다. 인간은 전체 수명의 3분의 1을 수명에 사용하는데 이 시간은 신체가 휴식과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혹시 불면증은 눈을 감아도 깨어있는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는 총소리처럼 울립니다. 몸은 고단한데 잠은 오지 않고 하루는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 모든 일상이 지옥불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잠은 사치가 아닌 필수고 불면증은 단순한 잠의 부족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서서히 갉아먹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많은 이들이 베개를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도구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머리를 베고 자는 자세는 경추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합니다. 이는 경추가 원래 C자 곡선을 유지해야 함에도 머리를 베개 위에 둠으로써 역C자 형태로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경추는 약 5kg에 달하는 머리 무게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를 거스르는 자세만 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고개를 숙인 자세를 반복하며 목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든 자세가 목뼈를 역C자 형태로 꺾는 자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목을 15도 숙이면 경추는 12kg의 압력을, 30도 숙이면 18kg의 압력을 받고 집중한다며 고개를 좀 더 숙여 60도에 이르면 무려 27kg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고착화되면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 동안이라도 경추가 본연의 C자 곡선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경추베개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사실 경추베개가 아닌 이상 목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베개로 머리를 베면 머리가 꺾이게 돼 부담이고 아무것도 베지 않으면 머리가 땅에 닿기 때문에 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진짜 경추베개를 찾으셔야 하는데 시중에는 경추베개라는 이름만 내세운 제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으로 믿을 만한 경추베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밀도 저탄성입니다. 메모리 폼의 밀도는 얼마나 촘촘하게 소재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가령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공간에 메모리 폼을 가득 채우면 밀도는 약 100kg입니다. 일반적으로 60kg 이상을 고밀도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넥타터의 경우 80kg 수준 이상인데 실제로 제품을 들어보면 밀도가 높을수록 무게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내구성이 뛰어남을 의미하며 내구성은 곧 품질이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저탄성입니다. 탄성이 높으면 베개가 탄력 있게 튕겨 올라가는데 이는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저탄성 제품은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수면 중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베개 한쪽 끝에 물컵을 놓고 반대쪽 끝에 볼링공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물컵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아야 저탄성 베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품질에 자신 있는 업체는 이러한 실험 영상을 공개하므로 확인 가능 여부도 중요한 참고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개의 커버 재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당나무 등의 자연유래 섬유인지 혹은 합성 화학 성분이 방출될 우려가 있는 소재인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해야만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밀도 저탄성, 자연유래 커버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베개를 선택하면 내구성과 안락함, 그리고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추 베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로써 특가 행사는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 3명을 선택해 베개 1개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댓글 이벤트는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참여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내일 오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